당장 이 더러운 손 안 치워? 감히 누굴 만지는 거야? 표독스러운 비명소리가 백화점 1층 명품관의 고요한 공기를 단번에 찢어발겼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날카로운 파열음. 최고급 크리스털 화병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눈부시게 하얀 바닥 위로 흩뿌려진 투명한 파편들은 마치 흉기처럼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루하다 못해 넝마처럼 해진 국방색 깔깔이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바닥에 엎드러져 있었고, 그 앞에는 뾰족한 힐을 신은 여자 최 실장이 잔뜩 붓기가 오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오늘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설대로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 김 대표가 예고도 없이 이 매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매장을 보여주기 위해 아침부터 직원들을 쥐잡듯 잡았고 자신의 립스틱 색깔 하나까지 수십 번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시간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이 냄새나는 노인이 나타나 공들여 쌓아온 그녀의 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 어디 갔어? 당장 이 거지 안 끌어내고 뭐 하는 거야? 오늘이 어떤 날인데 재수 옹 붙으려니까 진짜. 최 실장은 코를 막은 손을 휘저으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잘 다듬어진 눈썹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앙상한 손으로 깨진 화병 조각을 짚으며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유리의 베인 손바닥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하얀 대리석 바닥에 기괴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 안에 안긴 낡고 검은 비닐봉지만을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VIP 고객들은 혹시나 자신들의 수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에 피가 튈까봐 미간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구석에서 재고 상자를 정리하던 수습 직원 민지가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뛰쳐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민지는 최 실장의 서슬 퍼런 눈초리를 무시한 채 바닥에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하얀 손수건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상처난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야, 이민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더러운 손 안 놔? 너도 저 늙은이랑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싶어? 당장 안 비켜! 최 실장이 민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지는 휘청거리면서도 노인의 앞을 방패처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실장님, 사람부터 살려야 하잖아요. 실수로 넘어지신 건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피도 흘리시는데. 뭐, 사람? 저 냄새나는 늙은이가 사람으로 보이니? 넌 오늘부로 끝이야. 당장 짐 싸서 저 늙은이랑 같이 꺼져버려. 최 실장의 해고 통보가 떨어지는 순간 백화점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 백화점 그룹의 총괄 사장 김 대표가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여유롭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넥타이가 삐뚤어진 줄도 모른 채 사색이 된 얼굴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김 대표의 등장에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사장님이 오셨다. 저 거지와 무능한 직원을 직접 치워주시겠지. 하지만 김 대표가 멈춰선 곳은 최 실장의 앞이 아니었습니다. 김 대표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면서도 망설임 없이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마이너스. 그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해진 매장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얼마나 세게 꿇었는지 김 대표의 안색은 고통보다 더 큰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 사장이 이토록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게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골목 구석진 곳에 쌓인 눈은 회색빛 매연을 뒤집어 쓴 채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한다는 H백화점 명품관의 내부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겨울의 추위도 세상의 비루함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둘러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명품관 매니저 최 실장은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덧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꽤나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실적이 본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을 닫으며 옆에 서 있던 수습 직원 민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민지 씨, 오늘 VIP 예약 고객 명단 확인했어? 3시에 오시는 사모님, 지난번에 찾으시던 리미티드 에디션 가방 준비해놨지? 실수하면 알지? 넌 수습 딱지도 못 대고 바로 아웃이야. 네, 실장님. 창고 금고에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샴페인도 미리 준비해 두었고요. 민지는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작 23살 대학 등록금 대출을 갚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이 전쟁터 같은 곳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3개월 내내 최 실장의 온갖 히스테리를 받아내며 버틴 것은 오로지 정직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성과급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계신 편찮으신 어머니의 병원비가 밀려 있었기에 민지에게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강화유리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도저히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160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작고 굽은 등에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는 국방색 깔깔이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바지는 무릎이 다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이었고 신발은 뒤축이 다 찌그러진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의 등장과 함께 매장 안을 채우던 라벤더 향기는 순식간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버렸습니다. 그것은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쩐내와 지하 단칸방의 습기가 만들어낸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VIP 고객들이 일제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냄새나서 못 있겠네. 매니저,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봐요. 기분 잡치게 정말. 고객들의 불평이 쏟아지자 최 실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발견한 청소부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길 잘못 드셨어요. 무료 급식소는 저기 공원 쪽으로 가셔야지. 여긴 물건 파는 데예요. 어서 나가세요. 최 실장은 노인의 몸에 손도 대기 싫다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멍하니 최 실장을 바라볼 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약간 흐릿해 보였고 추위에 튼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계 고치는 곳이. 노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최 실장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계요? 참나. 할아버지, 여기는 명품 시계 수리하는 곳이지. 길거리에서 파는 5,000원짜리 전자시계 고치는 전파사가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경비 부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시라고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노인은 더욱 위축되어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그는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검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매서운 비바람을 피해 처마 밑으로 숨어든 늙은 고양이 같아서 멀리서 지켜보던 민지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된다는 것쯤은 이 정글 같은 백화점 바닥에서 3개월을 구르며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저 노인의 굽은 등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민지의 머릿속에 3년 전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골 장날이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우리 강아지 만난 거 사 먹어라 하고 웃으시던 그 투박한 손. 평생 흙만 파느라 손톱 밑에 새카만 때가 빠질 날이 없었던 그 손이 지금 저기 서 있는 노인의 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민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병원비가 아까워 참다 돌아가셨을 때 민지는 차가운 영안실 바닥을 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이번에도 도망치면 난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저분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번만 참자. 아니, 이번만 돕자. 쫓겨나더라도 할아버지가 저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민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탕비실로 달려가 종이컵에 따뜻한 율무차를 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율무차의 구수한 향기가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민지는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실장이 막 노인의 등 떠밀어 내쫓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민지가 가로막고 나서자 최 실장이 눈을 부라리며 멈칫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쫓아내고. 할아버지가 많이 추워 보이셔서요. 밖이 영하 10도래요. 몸이라도 좀 녹이시고 나가시게 하면 안 될까요? 손님들도 보고 계시는데 너무 강제로 내보내면 저희 매장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민지는 최대한 공손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흥미롭다는 듯 혹은 걱정스럽다는 듯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혀를 쯧 차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대신 5분이야. 5분 안에 안 나가면 내가 책임져. 최 실장이 씩씩거리며 카운터로 돌아가자 민지는 노인을 부축해 매장 구석에 있는 직원용 간이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인은 엉거주춤하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앉으세요, 어르신.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민지가 노인의 손에 따뜻한 율무차를 쥐어주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노인의 손이 종이컵의 온기를 느끼자마자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율무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고맙네. 참말로 고마워. 늙은이가 주책맞게 냄새나 피우고 노인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쪼그리고 앉아 노인의 눈높이를 맞추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냄새 안 나요. 그리고 밖이 너무 춥잖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최 실장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본사 감사가 뜬다고요? 지금 당장이요? 아, 미치겠네. 야, 이민지. 너 거기서 뭐해? 당장 와서 재고 정리 안 해? 저 늙은이 시중들 시간이 어디 있어? 최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율무차가 든 종이컵이 노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남은 차가 민지의 유니폼 치마에 튀었습니다. 아,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옷걸이 이게 뭐야? 당장 감사가 들이닥친다는데 넌 한가하게 거지 동정이나 하고 있어? 너 같은 건 우리 매장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 오늘 일당 쳐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최 실장은 분에 못 이겨 민지의 어깨를 퍽퍽 밀쳤습니다. 민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한 죄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건 해고 통보라니요. 실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번 달 월급 꼭 받아야 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민지가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최 실장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난 무능하고 눈치 없는 직원은 안 키워. 보안 요원 오면 끌려나가기 전에 제 발로 나가.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백화점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거칠고 투박한 손 하나가 민지의 떨리는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손수건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손수건 끝에는 누런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민지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나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괜히 와가지고. 노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치마를 툭툭 털고 일어나 오히려 노인의 옷에 묻은 율무차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민지는 노인을 부축해 매장 밖 직원용 비상계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최 실장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비상계단은 매장 안보다 훨씬 추웠고 시멘트 바닥에서는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그 화려하고 숨막히는 매장보다 이곳이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민지는 계단 한 구석에 노인을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발을 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의 끈이 다 풀어져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몸을 숙여 노인의 신발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손끝이 아려왔지만 정성스럽게 리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덕출은 그런 민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돈만 벌며 살아왔지만 자식들조차 자신의 신발끈을 묶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냄새난다고 곁에 오기도 꺼리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가씨, 내가 냄새나지 않아? 다들 나보고 썩은 내 난다고 피하던데 덕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신발끈을 다 묶고 나서 고개를 들어 덕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덕출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냄새나요. 민지의 솔직한 대답에 덕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떨구려는 찰나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냄새요. 시골집 아랫목에서 나던 매주 냄새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몰래 주시던 누룽지 사탕 냄새 같기도 해서 저는 참 좋은데요. 민지는 코를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덕출의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심장 한가운데로 뜨거운 무언가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진심이라는 온기였습니다. 덕출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풀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유리가 깨지고 가죽줄이 다 달아빠진 낡은 손목시계 하나였습니다. 명품과는 거리가 먼 아주 오래된 싸구려 시계였습니다. 이게 40년 전에 우리 마누라가 시집올 때 예물이라며 사온 시계야. 덕출의 거친 손가락이 깨진 시계 유리를 맹인처럼 더덩거렸습니다.
가죽줄은 이미 삭아서 너덜너덜해졌고 초침은 멈춘 지 오래된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덕출의 눈앞에는 40년 전 단칸방 신혼 시절의 풍경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부르트고 갈라진 손으로 이싸구려 시계를 내밀었었죠. 여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꼭 금시계 채워줄게요. 미안해, 고생만 시켜서. 덕출이 그렇게 말하며 울었을 때 아내는 오히려 그의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나는 이거면 돼요. 당신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이제 평생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아내는 고생만 하다가 허망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덕출은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애써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라 죽을 때까지 좋은 시계 하나 못 채워주고 보냈어. 이 시계라도 고쳐야 나중에 저승 가서 마누라 볼 면목이 설 텐데 동네 시계방을 다 돌아다녀도 부품이 없다고 다들 고물상에나 가라고 하더구먼.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니까 제발 여기라면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시계 위로 덕출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바늘은 야속하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시계에 담긴 40년의 세월과 회한은 민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 실장이 말한 쓰레기가 이 할아버지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덕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아주 솜씨 좋은 시계 장인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제가 거기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라면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인가? 정말 고칠 수 있나? 덕출의 눈이 아이처럼 빛났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희미하게 웃음 짓는 그 순간 비상계단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실장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고막을 찢었습니다. 이민지, 너 아직도 안 나갔어? 아주 여기서 살림을 차렸구나. 보안팀 불렀으니까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당장 기어 나와. 민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덕출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펴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게. 내 시계를 고쳐준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덕출은 민지의 손을 잡고 계단방, 다시 그 화려하고 잔인한 명품관의 조명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곧 거짓된 명품들 사이에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의 무겁고 차가운 철문이 쾅 하는 비명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 서늘한 소음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올라가 민지의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계단실에 희뿌연 먼지가 일렁이는 사이로 최 실장의 붉은 입술이 비틀린 미소를 그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팔짱을 낀 채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신고 있던 뾰족한 스틸레토 힐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딱 찍으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민지의 목숨을 죄어오는 시계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 내 눈을 의심했네. 여기가 백화점이야 아니면 서울역 지하도야?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이제는 거지 쩐내까지 진동을 하네. 최 실장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며 가증스럽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지가 노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손에 머물렀습니다. 이민지 씨,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같은 애들은 왜 꼭 이렇게 수준을 못 속여서 안달일까? 끼리끼리 논다더니 내 수준이 딱 저 넝마 노인네랑 동급이라는 걸 광고하고 싶은 거야? 백화점 유니폼 입고 저런 오물이랑 비비적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소름 돋아. 실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하셔서 잠시 몸만 좀 녹이시라고 민지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민지의 얇은 유니폼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민지의 몸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손에 쥐고 있던 덕출의 낡은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실장은 그 손수건을 발견하자마자 더러운 벌레를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 걸레 같은 건 또 뭐냐고. 설마 이걸로 내 매장 청소했니? 이민지, 너 오늘부로 해고인 줄 알아. 아니, 해고로 안 끝나. 내 인생 아예 가루로 만들어줄 테니까. 최 실장은 신고 있던 명품 구두 끝으로 덕출의 소중한 손수건을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회색 먼지가 묻은 구두 굽이 손수건 위를 비비자 누런 얼룩이 더 검게 번졌습니다. 덕출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아내가 아픈 손으로 정성껏 빨아주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보게, 그건 내 아내가. 덕출이 떨리는 손을 뻗어보았지만 최 실장은 오히려 덕출의 손등을 자신의 지팡이로 툭 하고 내리쳤습니다. 영감탱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매장 매출이 얼마나 날아갔는지 알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똥칠이야? 아, 맞다. 이민지, 너 잘됐다. 마침 잘됐어. 최 실장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연극이라도 하듯 그것을 민지 앞에서 천천히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그것을 다시 케이스에 넣더니 돌연 민지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너 이거 훔쳤지? 아까 저 영감 부축하는 척하면서 슬쩍 내 주머니에 넣는 거 내가 다 봤어. CCTV 사각지대라고 머리 쓴 모양인데 내 눈은 못 속여. 이 거지 영감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노인네가 냄새 피우며 시선 끄는 사이에 내가 훔친 거 맞지? 네. 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제발 왜 그러세요, 실장님? 민지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갈라졌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그런 민지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뭐해? 당장 저 도둑년이랑 공범 늙은이 끌어내. 물건 나올 때까지 샅샅이 뒤져.
안 나오면 이 추위에 옷이라도 다 벗겨서 찾아내라고. 내 매장에 도둑질한 거지가 돌아다니는 꼴 단 1초도 못 봐. 보안 요원들이 거친 손길로 민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잡았습니다. 민지의 유니폼 단추가 하나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 아파요. 놓으세요. 제발 할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민지의 비명소리가 비상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덕출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서슬퍼런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놈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죄 없는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덕출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요원에게는 그저 파리의 몸짓 같았습니다. 보안요원 중 한 명이 덕출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 이 영감탱이가 진짜. 가만히 좀 있어. 흑. 덕출은 힘없이 뒤로 고꾸라지며 계단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덕출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덕출의 품 안에 소중히 안겨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터지며 그 안의 내용물이 대리석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가죽줄이 다 달아빠진 유리가 깨진 낡은 시계였습니다. 최 실장은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시계를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다가가 구두굽으로 시계의 중심부를 힘껏 짓밟았습니다. 콰직 마이너스. 유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박살나는 파열음이 고요한 계단실을 찢어발겼습니다. 40년 전 단칸방에서 만삭의 아내가 내밀었던 그 소중한 약속이 최 실장의 명품 구두 아래서 처참하게 으스러졌습니다. 시계? 푸하. 이런 쓰레기를 고치러 여기까지 왔다고? 영감님, 주제를 좀 아세요. 여긴 이런 고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를 다 팔아도 못 사는 보석들이 있는 곳이야. 알겠어? 최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민지의 머리채를 잡듯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나는 독한 향수 냄새가 민지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민지, 넌 오늘부로 끝이야. 절도제로 빨간 줄 그어줄 테니까 평생 그 잘난 효도나 하면서 바닥 기어다니며 살아. 가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근성이 도둑놈들이야. 민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시계 파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보물이 가루가 된 것을 보자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목끝까지 차올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물드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1층 로비 쪽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며 비상계단 문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곳에 이 백화점의 대표가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외침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1층 비상계단입니다. 회장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김 대표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덕출과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보안요원의 손, 그리고 그 옆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최 실장에게 꽂혔습니다. 김 대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하며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김 대표는 체면도 잊은 채 와이셔츠가 땀에 젖는 줄도 모르고 덕출 노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쿵. 무릎이 깨져라 바닥에 꿇어앉은 그는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듯 외쳤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 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신화이자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김 사장이 고작 저런 거지 노인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매장 안에 VIP 손님들도 보안 요원들도 심지어 민지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덕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덕출은 흙이 묻은 낡은 점퍼를 툭툭 털어내고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창업주의 서슬퍼런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 사장. 덕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돌덩이처럼 김 사장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예, 회장님. 자네는 직원을 뽑을 때 인성을 안 보고 시력 검사만 해서 뽑나? 눈뜬 장님들이 매장을 지키고 있어서야 어디 쓰겠나? 덕출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 실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실장은 마치 메두사와 눈이 마주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거지가 아니, 저 어르신이 거지? 덕출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 꼴이 거지 같긴 하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처음 상경에서 리어카 끌 때 입던 옷을 입고 왔으니 말이야. 그런데 말이다, 최 실장. 덕출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매장 유리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옷이 더러운 건 빨면 그만이지만 마음이 썩어 빠진 건 약도 없더구나. 내 매장에서 내 손님에게,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직원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내가 사람이냐? 최 실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매장 관리를 위해서 저 여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길래. 닥쳐라. 덕출의 호통이 매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브로치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덕출의 호통이 매장을 뒤흔들자 최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는데 목구멍이 말라붙어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지난주 CCTV 덕출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최 실장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장처럼 가벼운 메모지였지만 최 실장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보안실 가서 직접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다. 내년이 그 더러운 손으로 VIP 고객 가방에 브로치를 슬쩍 찔러 넣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디서 감히 내 직원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최 실장의 동공이 갈 곳을 잃고 팽팽 돌았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겨드랑이와 등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VIP 고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쏟아져 그녀의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는 다리의 관절이 녹아내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공포에 질린 그녀는 그것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천하의 최 실장이 냄새난다고 멸시하던 노인 앞에서 가장 비참한 꼴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덕출은 단순히 시계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시차를 겸해 내려왔다가 최 실장의 비리를 목격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최 실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지를 벌레 보듯 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를 맞은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최 실장은 덕출의 낡은 운동화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덕출은 차갑게 발을 빼냈습니다. 여보게, 김 사장. 예, 회장님. 이 여자 당장 내보내. 그리고 횡령, 배임, 명예훼손, 무고죄까지 걸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걸어.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당장 법무팀 소집하겠습니다. 김 사장의 손짓 한 번에 보안 요원들이 최 실장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 민지가 당했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최 실장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회장님, 잘못했어요. 으아앙.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매장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덕출은 굳은 표정을 풀고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따뜻한 할아버지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구나. 내 욕심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게 해서. 민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만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허허, 회장이면 어떻고 할아버지면 어떠냐. 넌 나한테 따뜻한 율무차를 준 유일한 사람인데. 덕출은 민지의 퉁퉁 부은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모두가 내 겉모습만 보고 코를 막을 때 너만 내 냄새를 맡아주었어. 늙은이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를 맡아준 거야. 주변의 VIP 고객들과 직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의 얄팍함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김 사장은 덕출을 VIP 라운지의 가장 상석으로 모셨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덕출이 앉자 조금 전까지 그를 쫓아내려던 직원들이 최고급 다과와 차를 내오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지는 덕출의 옆자리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니,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왜 연락도 안 받고 사라져서 사람을 귀찮게 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덕출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명품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녀 3명이었습니다. 덕출의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덕출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덕출의 행색을 보고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아우, 아버지, 그 옷 좀 제발 벗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남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큰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막내딸은 코앞에 손부채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냄새. 아버지, 며칠 안 씻으셨어요?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안 씻겨줘요? 내가 컴플레인 걸어야겠네, 진짜. 이 냄새가 옷에 배면 드라이클리닝 맡겨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40년 만에 찾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체면과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출은 씁쓸한 표정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냄새가 나지. 썩은 내가 진동을 하지. 아시면 좀 씻으세요. 그리고 여기 유언장 공증 때문에 변호사 불렀으니까 도장 찍으셔야 해요. 오늘 안 찍으면 세금 문제 복잡해진다고 몇 번을 말해요? 작은 아들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탁 하고 민지의 가슴을 쳤습니다. 민지는 율무차를 건네던 자신의 손과 유산 상속 서류를 내미는 아들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손이었습니다. 덕출은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평생 이 녀석들을 위해 밤잠 안 자고 일했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유학 보내고 부족한 것 없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늙고 병든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빨리 죽어서 돈이나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뿐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돈주머니로만 보이는구나. 덕출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나왔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요양병원도 최고급으로 모신 거잖아요. 큰아들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덕출은 고개를 저으며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가씨를 보거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춥지 않을까 걱정해서 따뜻한 차를 내주고 풀린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그런데 내 피를 이어받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남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아, 또 그 소리. 그래서 뭐요? 이 여자한테 돈이라도 주시게요? 아가씨, 얼마 원해? 한 1,000만 원 주면 떨어질래? 우리 아버지 치매 기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적당히 받고 가요. 막내딸이 지갑을 열며 민지를 조롱했습니다. 민지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덕출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덕출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그래, 돈이 문제지. 내가 너희를 괴물로 키웠구나. 돈이면 부모도 형제도 인륜도 다 팔아먹는 괴물로 덕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라운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내 유산,
너희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건 정말로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노망 나셨어요? 절대 안 돼요. 법적으로 소송할 거예요. 자식들이 길길이 날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사장을 불렀습니다. 김 사장, 보안팀 불러서 이 잡상인들 다 끌어내.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않게 해. 예, 회장님. 김 사장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이번에는 덕출의 자식들을 둘러쌌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회장 아들이야. 아버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유산만은 제발. 자식들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이미 다친 덕출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덕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고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천하의 회장님도 자식 농사 망친 부모로서의 슬픔은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조용히 다가가 덕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덕출은 민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구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하지만 덕출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눈물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떠나갔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란이 있고 난 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H백화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해고된 것은 물론이고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 직원들도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민지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15층 회장실로 올라가시죠.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민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부축했던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이 거대한 그룹의 회장님이었다니. 민지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 보상금을 주시려는 걸까? 아니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신다는 걸까? 감사하긴 하지만 난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툼한 카펫이 깔린 긴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넓은 통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덕출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낡은 깔깔이 점퍼 대신 고급스러운 원단의 슈트를 입은 그는 영락없는 기염 총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그날의 율무차처럼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앉거라. 덕출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에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최 실장 일은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하마.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회장님 덕분에 억울함도 풀리고 민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덕출은 허허 웃으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지 앞으로 스르르 밀어 놓았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거라. 너에게 주는 내 마음이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서류들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민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재단법인 덕출 장학재단 설립 허가서, 이사장 이민지, H백화점 본점 1층 중앙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서, 잔고 100억 원. 회장님, 이게 다 뭐예요? 100억이라니요?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니요? 민지는 봉투를 도로 내려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제가 한 일이라곤 고작 율무차 한 잔 드린 것뿐이에요. 그걸로 이런 거액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민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호의가 돈으로 계산되는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덕출은 그런 민지를 예상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뒷짐을 진 채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양, 내 자식들을 보았지? 그 녀석들은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평생 나를 돈으로만 보았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내 재산을 뜯어먹을 궁리만 했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덕출이 뒤를 돌아 민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더럽다고 피할 때 너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내 냄새가 좋다고 했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내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 그릇에는 담을 수 없어요. 아니, 이 돈은 내가 흥청망청 쓰라고 주는 게 아니다. 서류를 다시 잘 보거라. 장학재단이다. 덕출이 민지에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세상에는 너처럼 착하고 성실하지만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너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들었다. 나는 내가 이 돈으로 제2의, 제3의 이민지를 키워주길 바란다.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꿈을 꺾는 아이들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었으면 한다.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출의 진심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숭고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 매장 운영권은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다. 너라면 그곳을 명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파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카펫을 적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평생이 담긴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담긴 돈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험도 없고 많이 부족한데 걱정 마라. 내가 뒤에서 다 봐줄 테니. 너는 그 착한 마음씨 하나만 잃지 않으면 된다. 내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겠니? 덕출이 내민 주름진 손. 민지는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날 겨울
비상계단에서 잡았던 그 거친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민지의 눈물 젖은 약속에 덕출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전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지어보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H백화점 1층 로비는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딱딱했던 분위기 대신 어딘가 모르게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밝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굽소리와 함께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로비를 걸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녀는 1년 전 수습사원 조끼를 입고 쫓겨날 뻔했던 민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덕출 장학재단의 이사장이자 백화점 최연소 점장으로서 이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오늘 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심지어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미화 여사님에게도 먼저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날씨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휴게실에 따뜻한 유자차 넣어뒀으니 꼭 드세요. 아이고, 점장님, 매번 고마워서 어째. 민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덕출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는 화려한 백화점 식당가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백화점 뒷골목의 허름한 순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익.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와 함께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테이블에 낯익은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자 뚝배기에 코를 박고 있던 덕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우리 손녀딸 왔는가? 어서 와라, 국 식겠다. 덕출은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개량 한복을 입은 그는 재벌 회장님이 아니라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검진 결과는 좋대요? 아, 의사 양반이 아주 놀라더구나. 회춘했다고 말이야. 이게 다 우리 민지가 사주는 밥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에이, 비싼 스테이크 사드린데도 싫다시면서. 거 말라 비틀어진 고기가 무슨 맛이냐. 나는 이 뜨끈한 국밥 국물이 최고다. 그리고 너랑 이렇게 마주보고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덕출이 깍두기를 민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의 하얀 김 사이로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 그들은 서로에게 기적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낡은 국밥집 테이블을 비추었습니다. 그 햇살만큼이나 눈부신 두 사람의 점심 식사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진 것의 크기로 행복을 재려고 합니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거액보다 더 값진 것은 추위에 떨던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명품은 백화점 진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